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1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어떻게 밤사이 잘 주무셨습니까? 태풍 피해 또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제 수도권 지역에는 물론 비는 많이 내리고는 있지만 크게 생각보다는 조금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약화된 태풍의 영향으로 그래도 많은 피해가 없이 좀 이렇게 무난하게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출근길 걱정하면서 비가 너무 많이 온 거다. 또 이제 뭔가 도로가 잠기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다행히도 뭐 강변북로는 괜찮더라고요. 올림픽대로는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강변북로는 뭐 구리에서 이쪽 강서 방향으로 오는 길은 무난하게 또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제 어제 참 재밌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새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어제 이제 하체 위주의 스쿼트 뭐 다양한 운동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피트니스 클럽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바닥에. 네, 갑자기 옆에서 열심히 운동하시던 한 남성분께서 여도은 앵커님이시죠? 이렇게 3프로TV를 잘 보고 계시다고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참 민망했던 경험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3프로TV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또 애청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3프로TV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잠시 후에 마감 브리핑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금요일마다 또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은 한국으로 돌아오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시장 이야기들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3대 지수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반등, 그러니까 CPI 발표, 시장이 예상치 하회 이런 소식이 들리자마자의 반등에 비해서는 좀 점점점 힘을 잃으면서 상승폭이 다소 많이 둔화가 되며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거의 1% 안팎의 상승을 보였는데 마감가는 다우지수가 0.15%, S&P 500이 0.03%, 나스닥 지수는 0.12% 올랐고요. 러셀리처는 초반의 상승과 달리 오전장 하락 전환하면서 0.42%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그동안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상승 보이면서 거의 배럴당 WTI 기준으로 85달러 선에 임박하는 모습이었는데 밤 사이에는 약 2% 가까이 또 조정을 보이면서 배럴당 82달러, 거의 83달러 수준까지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발표가 됐었던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7월 CPI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 뭐 하회폭이 크진 않고 전월 대비 비해서는 좀 올라간 수치였지만 7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올랐고요. 전달에 3.0% 상승에서는 오름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게 3.3이었으니까 0.1%포인트 하회를 한 거고요. 지금 이 헤드라인 기준으로 CPI를 보면은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6월이 9.1을 기록한 이후에 꾸준하게 내림세를 보였고요. 근데 전월 대비해서 다시금 고개를 든 게 13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근원 CPI,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원 CPI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폭은 그렇게 크진 않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올라서 직전 달 4.8% 그리고 시장이 예상치였던 4.8%보다는 소폭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수치도 보면은 헤드라인 CPI, 근원 CPI도 모두 0.2% 올라서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과 좀 부합하는 수준이 발표가 됐고요. 이렇게 CPI 발표가 되자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장중에 90%를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마감 때는 88% 정도로 좀 내려왔는데 금리를 오히려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11%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쉬운 건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CPI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건 맞는데 아직은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좀 이르다.
금리 동결 가능성 뭐 이렇게 페더지2를 따르면 올라가고 있지만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CPI 발표 이후에 내놓은 발언 시장을 좀 위축시켰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CPI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이는 뭐 좋은 소식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일치하고 이것을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이터 지점이 아니다. 되게 뭔가 표현을 에둘러서 시적으로 했네요. 데이터를 본다라고는 했고 그 데이터 중에서 지금 뭐 5가지를 보겠다라고 한 것 중에 두 번째 CPI가 발표된 건데 아직은 이 데이터만 보고는 동결할지는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국채 시장의 움직임은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 이후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이후에는 낙폭을 줄여가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은 상승폭을 줄였고 국채 금리는 낙폭을 줄여가면서 오히려 반등세로 돌아섰고요. 30년물 국채 입찰이 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장기물 가격이 좀 하락한 것이 국채 금리 상승에 일조를 했고 이 데일리 총재가 발언한 이런 내용도 금리 상승에 일조를 했습니다. 또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보다 2만 1,000명 증가를 했습니다. 실업보험을 청구를 한다는 건 그만큼 실업자가 늘었다라는 뜻이죠. 24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였던 23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맵을 좀 보자면 약간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통신, 임의소비재,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금융, 에너지 섹터는 조금 올랐고요. 유틸리티나 부동산 또 산업, 필수 소비재 관련한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큰 기업 먼저 보자면 전반적으로 좀 약간 뭔가 색깔이 명확하지 않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의 주가 그리고 구글도 소폭 올랐으나 애플의 주가는 계속된 쉬어가는 모습들이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전일 많이 하락했는데 어제도 아쉽게도 반등하지 못하고 0.39% 소폭 하락했고요. AMD도 0.2% 하락 반면 인텔의 주가는 1% 넘는 상승. 네, 전반적으로 인텔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는 0.52% 상승, 그리고 오랜만에 테슬라의 주가가 1.3%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뭐 테슬라에 관련한 얘기보다는 그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 X가 이름 바뀌었죠? 이 X의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그 X의 경영에 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래라 저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고 이런 X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고 뭐 관련한 다양한 지불 관련 시스템 도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미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부터 계획됐던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이와 함께 다른 전기차 기업들 주가도 함께 보면요. 니콜라도 1%대 올랐는데요. 반면 루시드는 4%대 좀 하락을 했고요. 리비안도 1.9%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디즈니의 주가가 가장 좀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위에 맵을 보시면 4.8% 올랐습니다. 어제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소식을 전달해 드렸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조정된 순이익 발표 나타내면서 주가도 5% 넘게 5% 가까이 올랐고요. 또 실적에 대한 내용은 사실 뜯어보면은 약간 애매한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그 봐봐 이거 최고 경영자 CEO가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와 또 훌루의 월 구독료를 디즈니 플러스는 27%, 훌루는 20%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주가의 급등에 어떠한 또 긍정적인 기폭제가 됐고요. 그리고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를 보유한 카프리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 기업의 주가가 무려 5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코치를 가지고 있는 모기업인 테피스트리가 주당 57달러, 전체 규모가 85억 달러, 이게 거의 11조가 넘는 규모던데 이 규모로 카프리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카프리가 무려 5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알리바바 홀딩스, 알리바바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4% 이상 올랐고요. 플러그파워의 주가는 예상보다 손실이 확대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16%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그 반등폭이 미미했고 상승폭을 다소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아쉬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될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댓글 올려주신 걸 보니까 시상식 가냐고. 요새 옷 아침에 고르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요. 원래 여성분들은 옷 입는 거 귀찮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원피스 입어요. 그냥 종류별로 있는 원피스를 요새 하나씩 꺼내 입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좀 가장 특이한 막 갈라져 있죠. 예, 특이한 옷을 좀 입어봤고요. 오늘 보니까 모닝 루틴으로 하와이에서 요가하기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와이에서. 모닝 루틴으로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저를 만난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예, 아침 모닝 루틴이 조금 더 활기차질 수 있도록 저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기참에 인사이트를 더해보는 시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만나보시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시느라 어떻게 피곤하시지는 않으신지. 아니 뭐 방학이니까 저 여독은 금방 회복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3%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청취하는 게 제가 네. 지난주에 싱가포르를 갔을 때 네. 어디 몰을 걸어가는데 한국 그러니까 이제 동양계 여성분이 네. 아는 체를 내서 그래서 3%에 나오시는 교수님 많으시냐는데 정말요? 그분이 싱가포르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미국의 유타주에 사는 분인데 그 싱가포르에 오셨나 봐요. 뭐 네. 출장으로 오셨는지 네. 개인적으로 오셨는데 오 마이 갓 하시면서 네. 영어를 쓰시면서 아는 체를 하셨는데 그래서 야 3%의 이 그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미국 남부에서부터 싱가포르 뭐 네. 와,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일단 한국어를 이제 알아들으실 수는 있으시니까. 근데 영어도 편하신 것 같아요. 예. 유타에 계신 그 싱가포르에서 만날 우리 애청자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니까 당연히 우리 이남우 교수님은 그렇겠죠. 아시겠죠. 예.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교수님 주제를 5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일단 예고를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약간 뭐 서로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그 톱다운 매크로 이슈랑 버텀업 산업 기업 이슈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했는데 매크로가 오늘 뭐 CPI는 상당히 무난한 예상대로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게 나왔지만 네. 금융 시스템 관련돼서 금융업에서 조금 흔들리는 그런 뉴스들이 뭐 다운그레이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 게 결국 그 버텀업의 기업의 실적인데 네. 제가 그 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오늘 점심 때쯤 아마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 공개될 텐데 빅테크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제가 꼼꼼히 좀 살펴봤어요. 네. 왜냐 현금 흐름이 특히 중요한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적이 괜찮았다 이제 그런 평보다 현금 흐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메타와 아마존이. 그래서 최근에 상반기에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네.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목까지 지금 차 있어서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좀 부담이 된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네. 세 번째 뉴스는 국내 경제지에서 수요일 날 나왔던 얘기인데 전 세계가 반값 전기차 경쟁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일반 내연기관 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부담이 가니까 2, 3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내놓는데 이제 그것이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게 결국 뭐 전기차의 가장 강자가 테슬라인데 CFO 잭라는 분이 전격 사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후계자 관련돼서 시장이 좀 걱정하는데 그 얘기랑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를 좀 붙들고 있는 뒷받쳐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아까 우리 여행커님 얘기한 것처럼 디즈니가 3분기 실적을 상당히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 넷플릭스와 격차는 주가도 그렇고 펀디멘털도 더 벌어졌어요. 컨텐츠의 경쟁력에서 더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디즈니가 현 상태로 온전히 계속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실제 CEO인 아이거도 우리 사업 구조조 정도 할 수가 있다. 모든 카드가 다 오픈돼 있다는 얘기를 해서 애플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에 최근에 관심이 많아서 애플이 일부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설이 옛날부터 나왔고 결국 회사가 경영진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취득해서 그 경영에 개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5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또 시장을 바라볼 때 균형이 필요한데 탑다운 바텀업 바텀업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텀업이요. 바텀업 예. 요거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미국의 물가가 어떠니 금리 인상이 어떠니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업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톱다운 매크로 뉴스랑 버텀업 산업 뉴스를 골고루 균형감 있게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실수.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 톱다운에서 지금 뭐 CPI 같은 거는 예상대로 잘 나오지만 그 매크로 리스크가 미국에서 부각이 되고 이게 투자 심리가 강하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될 뉴스들인데 최근에 증시를 좀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피치가 미국 그 정부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춘 것. 그래서 뭐 그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요. 월가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건 큰 뉴스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간접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이 더 취약해지고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장의 유동성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른 회사채나 은행채들이 발행할 여력이 자금을 정부가 다 갖고 가니까 이제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조금 우려는 있고 이번 주에도 보면 무디스가 뒤늦게 미국의 중형은행들을 그 신용 등급을 낮췄어요. 네. 그리고 이제 6개 그거보다 좀 큰 데들을 그 워치리스트에 냈는데 이게 실제 뭐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이미 3, 4월에 왜 안 하고 지금 뒤늦게. 했느냐. 그래서 새로운 건 없는데 시장은 좀 이 뉴스에 긴장을 했고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보통 아는 JP 모건, BOA, 뭐 웰스 파고, 시티 이런 데는 전혀 끄떡이었고 오히려 자금이 중소형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자금 이탈이 있어지니까 더 펀드멘털이 좋아지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톱다운 관점에서 조금 불안한 심리가 투심을 계속 흔드는 그런 면이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매크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아무리 뭐 매크로 이야기가 약간 부정적으로 나와도 투자 심리나 이런 시장 환경이 좋으면은 사실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이 또 크게 부각돼서 시장을 흔들게 만든다. 이 내용을 탑다운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 저보다 바텀업. 설명을 더 잘하시네요, 역시. 바텀업.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바텀업 항상 강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업이나 기업 얘기를 더 자세하게 봐야 한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빅테크 5개 회사랑 뭐 테슬라를 그 2분기 실적을 상당히 깊이 봤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고 네. 미국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월가 전문가 의견도 좀 챙겨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실적이 좋았다, 가이던스도 괜찮았다 보다 현금 흐름, 결국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현금 흐름이고 얼만큼 현금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설비 투자하고 나는 금액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 주주한테 다 돌아가거든요. 엄청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올해 빅테크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근데 그 중에서 최소한 한 60, 70%, 70, 80%는 충분히 현금 흐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V자형 개선으로 우리가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은 방학이지만 우리 빅테크 5개랑 테슬라를 이제 학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A 학점. 오. A 플러스는 없었고
메타와 아마존이 A0. 여기가 특히 두 회사가 현금 흐름이 아주 현격하게 개선이 됐고 나머지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도 A- 학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제가 뭐 개별 기업 얘기는 안 할게요. 오늘 점심 때쯤 영상에 올라갈 네네. 테니까. 그래서 뭐 이분 실적 좋았는데 현금 흐름이 현격히 좋아졌고 그것은 비용을 절감한 효과도 있지만 투자의 효율성,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빼놓고는 지금 설비 투자를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효율화를 되게 노리고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 기업은 돈이 남으면 다 주주한테 환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거의 모든 빅테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너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생각은 좀 적은가 봐요. 그래서 이사회가 결정을 보면 메타, 아마존은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거나 강도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이내믹하게 이사회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고 결국 이제 하반기 내년이 중요한데 하반기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그 상반기에 빅테크 중심으로 오른 것은 충분히 이유는 있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은 되지만. 네. 어떻게 근데 교수님께서는 성적을 주실 때 좀 후하게 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약간 박하게 타이트하게 주시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에 따라서 네. 절대 평가를 하는 과목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재량껏 주면 되고 네. 또 상대 평가를 그러니까 영어로는 커브를 적용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A를 뭐 60%까지 네, 주는 네. 거죠. 그런 것은 뭐 기준에 맞춰서 하죠. 그럼 기업들은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요것은 뭐 절대랑 상대 평가, 뭐 절대 평가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감안하시고 마이너스와 제로, 그러니까 A 마이너스와 제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그 C를 받은 경우도 있었죠. 그쵸, 메타 그쵸. 같은데 넷플릭스가 작년에 어려울 때 C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적이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펀디멘털 특히 현금 흐름의 개선이 아주 좋아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주가가 조금 너무 많이 오른 면이 있다. 특히 빅테크랑 이제 테슬라. 그래서 이제 톱 7 종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 포함해서 7월 말 8월 초에 이제 주가가 우리 고점일 때 퍼가 32배였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해서 이러한 부분이 펀디멘털은 좋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퍼가 한 30배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뭐 큰 주가 하락은 아니고 좀 조정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내려오는 디레이팅이라고 하거든요. 퍼가 레벨 다운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 이미 시작된 것 같고 앞으로 한 2-3달 이상 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전기차 이야기 자세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반값 전기차,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뭐 가격 많이 올렸다 내렸다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파이를 확장하기 위해서인가요? 전기차가 점점 저렴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실제 대부분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오토 파이낸싱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값이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차 가격을 인하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한 20-30년 동안 자동차 값이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난 4-5년 사이에 한 30-40%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평균 자동차 값이 지금 45,000달러가 넘고 전기차는 한 55,000달러, 한돈으로 한 8천만 원 가까이 하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가서 특히 이제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고정비를 판매 대수를 늘려서 분산시킬 수 있는데 최근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러면 우리가 25,000달러 수준, 그러니까 원화로는 한 3천만 원대의 반값 전기차, 그러니까 원래 한 7-8천만 원 하던 거에 반값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뭐 국내 현대차, 기아차도 이런 모델들을 런치하고 있고 테슬라도 모델 2를 준비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데는 이제 국내에서 모델 Y 같은 경우는 좀 배터리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좀 더 보급형으로 만들고 미국, 유럽 자동차 회사들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모든 거의 그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신문 기사인데
이제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 경영자들이 실제 지금 내연기관은 거의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GM 포드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게 유나이티드 오토 워커스라고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협회랑 내고를 하는데 임금을 40%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노조들이 내연기관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구조조정을 당하고 전기차가 아직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면 이제 포드 같은 데가 전기차가 올해 한 6조 원 정도 적자를 냅니다. 그래서 저쪽에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는 오히려 높은 임금을 받고 저기는 성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우리가 이익에 기여를 하는 효자인데 왜 우리는 임금 인상을 안 해주냐. 그래서 이제 자동차 CEO들이 너무 배터리 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전기차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테슬라도 그렇고 GM이 볼트라는 초소형 그 전기차 모델을 폐기한다 그랬다가 다시 지금 이제 등판을 시킵니다. 요게 이제 2만 5, 6천 달러 전기차 모델이고 volkswagen 컴팩트, 그다음에 스타일란티스의 피아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2만 5천 달러 전기차 모델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CEO들이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업 부문이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같은 지붕에 있는데 한 지붕 밑에 있는데 지금 내연기관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전기차는 적자가 심화가 되니까 이제 고민이 많은데 이제 포드의 CEO가 테슬라랑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근에 보면 그 전기차 대표 모델인 F150 라이팅을 6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전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곧 하니까. 그래서 금년에 전기차 부문의 적자가 한 30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45억 달러, 한 6조 원 정도의 적자가 난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서 실제 이것을 타개하는 게 우리가 고가의 전기차 중형 사이즈 이상의 그 중대형 사이즈만 내는 게 아니라 작은 차를 내서 보급률을 확대를 해서 일단 고정비를 분산시키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 GM 같은 데는 그래서 시장이 놀랬던 게 한 2주 전에 그 볼트를 이제 우리가 중단한다는 얘기를 한 4월 달에 했는데 그 계획을 전격 백지화해서 우리가 이제 볼트를 다시 생산을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볼트가 2만 6천 달러인데 내년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돼도 3만 달러 미만이고 그러면 보조금을 받으면 2만 달러 미만의 소비자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큰 트렌드인 것 같아요, 되게.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과연 어느 기업이 살아남게 될지가 참 궁금한데 정말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좋아하는 분들은 그럼 다른 데서 더 가격 싸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는 않던데 과연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지 이 전기차 가격의 하락 속에서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과거 사이클보다는 수익성이 좋아요. 네. 마진이. 왜냐하면 자동차 값을 많이 올렸으니까. 근데 밸류에이션은 과거 사이클보다 낮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익성이 앞으로 좀 나빠질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톱10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살아남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현대차 그룹은 지금 엄청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위너가 될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3대 자동차 회사, 유럽 회사 모두, 일본 회사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라고 시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여기서 이제 위너가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테슬라 이 가운데 이제 지난주 CFO가 전격 사임했는데 뭐 기사로 보니까 뭐 오른팔이다, 뭐 후임 후계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사회에서 이제 CEO 후계자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밖에 네. 물론 발표는 안 되지만 수시로 회사 내부 그다음에 회사 밖에서 그 후보자가 누가 있을까를 되게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내부자끼리 경쟁하는 건 호스 레이스라고 하거든요. 네. 경주마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으로 항상 물망에 올랐던 것은 맞습니다. CFO인 그 잭 컬콘. 근데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보통 CFO 트랙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문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왈튼을 나오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나와서 CFA 정통 코스를 걸었는데 워낙 그 출중한지 유펜을 다닐 때 엔지니어링 공부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문과 이과를 같이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CFO를 한 사람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의 CEO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실제 그 강력한 후보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전격 사임을 해서 좀 시장은 걱정했고 월요일날 주가가 많이 빠졌죠. 나중에는 이제 회복을 했지만, 근데 이제 머스크가 업무 강도가 워낙 셉니다. 지금도 최근에 이제 테슬라한테 좋은 것은 본인 머스크 시간에 한 반 정도를 최소한 테슬라에 할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샌프란시스코 쪽 사무실에 캘리포니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해서 새벽까지 회의를 하고 강행군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또 다시 확인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자크라는 사람은 12년을 다뤄서 이미 개인적으로도 수백억 원의 주식을 매각을 해서 그 현금화 시켰고, 그 다음에 주식과 옵션이 한 수천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할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른 3명의 후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다시 사회이사로 컴백한 JB 스트로벨, 그러니까 CTO 옛날에 했던 분 있고, 그 다음에 주라는 그 SVP가 한 명이 있고, 이분은 이제 에너지 전문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텀즈라고 중국인인데 중국 대표하다가 이제 미국 총괄로 지금 임명된,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동 대표를 나중에 하든지, 그러니까 머스크가 당장은 아니지만 이사회 의장으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실제 구글 같은데 창업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뒤로 좀 물러났거든요. 근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후계자에 관한 구상은 이미 있는 것 같고 내부에 이렇게 큰 걱정을 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픽업 트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엄청 기다리고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 내내 그 테슬라가 기업 이익 마진이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격 인하를 좀 더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새로운 이제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그 프로덕트 모멘텀이 생기니까 상쇄해 줄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있는데, 2019년에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될 때는 야, 이건 너무 좀 파격적인 거 아니냐. 그 시장에 과연 있을까, 그런 그 좀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월가 대부분 전문가들이 상당히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저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길가를 가다가 사이버 트럭을 봤어요. 좀 떨어진데, 근데 상당히 진짜 그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제품이 이미 많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소규모 생산을 하고 본격적인 램프업이라고 하죠. 한 2~30만 대 생산하는 것은 이제 내년이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이익 기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처음에 램프업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익의 기여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익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대규모 생산이 되고 해외 거점에서도 생산을 하는 2024년 말 2025년이 되면 이익에 많이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왜 국내에는 픽업 트럭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장 비슷한 게 쌍용차 렉스턴이나 코란도인데, 미국은 전체 시장에 1년에 자동차가 라이트 비에클이라는 게 한 1,600만 대 팔리는데, 이 중에 20%가 픽업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네. 300만 대가 좀 넘고, 300만 대는 건 어느 정도 개념이면 대한민국이 수입차 포함해서 1년에 200만 대가 안 팔려요. 그래서 픽업 트럭만 이렇게 많이 팔리고, 미국의 그 빅3 자동차 업체의 이익의 거의 대부분이 픽업 트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낯설지만 아주 중요한 세그먼트고, 그러니까 확실히 차별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쿨하고 펀하다. 그래서 원래 픽업 트럭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미국 중서부나 남부 이런 데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업용이 60%인데, 사이버 트럭은 이런 사업하는 분들보다는 어반 도시의 패밀리들이 라이프스타일, 레저용으로 처음에 세컨카, 서드카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시장이 있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갈 것이다. 지금 보면은 이 사진에는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이미지에는 사이드 미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뭐 안에 화면으로 대체될 것이다. 나중에는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차들도 사이드 미러가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혹시 교수님 요거 내용 네, 그게 다 들으신 적 있어요? 비용인데 결국 그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을 네. 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이 포드의 F-150 라이팅인데 이게 6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나오기 전에 이미 알아서 가격을 인하한 거예요. 얼마만큼 자기네한테 충격으로 다가올지 아는 거죠. 근데 그 이익을 많이 못 내더라도 그 차값을 5만 5천 달러 미만으로 포지셔닝을 할 것 같아요. 엔트리 모델, 가장 기본 모델이.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보조금도 받고 일단 좋은 소비자 반응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수요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결국 근데 이 자동차 값도 배터리를 어떤 거를 넣느냐, 어느 정도 대용량을 넣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급형, 중간 사이즈, 그다음에 롱 레인지 이렇게 나뉘어서 나올 것 같고 5만 달러 초반대면 시장은 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리비언 같은데 제가 이번에도 미국 갔을 때 하루에 한 두세 대씩 봤거든요. 반응이 좋은데 여기는 프리미엄이고 여기는 7만 3천 달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픽업 트럭에 대한 애정은 어마어마하고 그 뭐 되게 손익기여는 별로 없겠지만 상당히 테슬라 주가의 모멘텀은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픽업 트럭 과연 또 이제 실질적으로 언제 출시가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게 이제 주문하신 분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저도 실물로 눈으로 볼 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제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볼 때도 항상 5년, 10년. 그러니까 물론 단기 최근 주가도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5년 차트를 디즈니와 넷플릭스랑 비교를 하면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넷플릭스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회복이 돼서 이게 녹색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로 넷플릭스는 주가가 많이 회복을 해서 시가총액이 1,9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50조 원쯤 되죠. 디즈니는 주가가 빨간 그래프를 보면 금년에도 계속 뭐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 주가가 하향 곡선을 보여서 1,600억 달러. 물론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디즈니가 뭔가 문제점이 되게 많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1,600억 달러면 넷플릭스와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적 발표할 때 물론 실적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결국 컴백을 한 그 법 아이거 여기 뭐 되게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은 나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카드를 놓고 고민을 하겠다. 되게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세 개 분야에 있다. 스트리밍, 디즈니 플러스, 테마파크, 그다음에 필름 스튜디오, 영화 찍는 스튜디오. 이게 결국 IP인데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3개 성장의 축이고 오히려 이제 자기도 ABC 그 전통적인 그 지상파 출신인데 여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구조조정 매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시장은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압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렇게 그 아이거가 실제 행동을 못하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서서 지분을 취득해서 이사회를 들어가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애플이 이번에 2분기에도 팀 쿡이 컨텐츠 얘기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애플 TV 플러스 얘기를. 그래서 근데 애플은 돈을 많이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딜을 잘 하지도 않고 고가의 프리미엄을 안 주는데 상당히 좋은 가격에 딜을 할 수 있으면 애플이 일부 컨텐츠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디즈니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재미있는 주가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지금 시점에서 디즈니가 어떠한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향후를 이끌어 나가게 될지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디즈니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